결국 그 축의금의 규모가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는 완전히 치명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축의금 문제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결정적인 도덕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얘기부터 할게요. 최민희 의원 맨날 히스테리 부리고 억지 부리고 강짜 놓고 너무 짜증나셨죠? 요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처음에 딸 결혼식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딸 청첩장을 입수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계좌번호도 적혀져 있고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돼 있었어요. 저도 결혼식 누구 축하해주러 많이 가보지만 신용카드 링크까지 있는 결혼식 보셨어요? 특히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국감기간 내에 과방위원장이 딸을 결혼시키는데 신용카드 링크까지 건다면은 그 과방위원장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라든지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반칙이고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수금을 한다고 할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때렸더니 신용카드 링크만 없애버리고 버젓이 계좌번호를 남겨놨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 안 하더라도 계좌번호로 딱딱 입금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문제 삼고 하니까 본인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좀 웃기는 얘기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 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좌관한테 몰래 텔레그램을 보내다가 기자들 카메라에 딱 찍힌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기업 관계자 이름이 4명이 적혀져 있었고요. 유관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방송사의 핵심 관계자 이름이 3명이 적혀져 있었는데 각각 100만 원씩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주라는 취지로 보좌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돌려주는 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딸이 산하단체를 어떻게 알고 그 기업 관계자를 어떻게 알고 청첩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청첩장을 받아야 가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딸의 청첩장을 산하단체에 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을 가지니까 축의금이 최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정도 축의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엄격해서요.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 대기업 관계자라든지 이런 방송사 관계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완전 직무 관련자거든요. 축의금의 한도가 5만 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치인들이 결혼할 때 그냥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사절하거나 좀 예민한 시기를 피하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하는데 보란듯이 뿌린 겁니다. 5만 원은 문제가 아니고 한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93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뒤집어 보십시오. 화환이 엄청나게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화환이 수백 개가 들어왔어요. 대통령 화환이 있죠, 총리 화환이 있죠, 뭐 이번 정부에 행세했게나 하는 사람들 다 왔죠. 거기에 화환들도 전부 다 들어왔고 기업 화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화환 보낸 사람들이 축의금을 안 냈을까요? 화환을 보냈다는 거는 결혼식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화환만 보내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인데 화환만 뭐 5만 원짜리 보내고 아예 축의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민희 위원장한테 찍히지 않겠어요? 신용카드 결제까지 걸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좌번호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날 이제 제가 먼저 신용카드 링크를 한번 때려놓으니까 기자들도 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화환만 보내고 안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환을 보낸 사람들까지 하면은 억대 이상이 모였을 겁니다. 몇억 원대가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억대 이상은 모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건당 100만 원씩이면은 100명만 하더라도 1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억대 도의금 받았다고 했었고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도 지금 차명 계좌가 걸리니까 10억 정도 되는 자금원을 경조사비랑 출판기념회로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 억은 쉽게 ATM기에서 그냥 현금 뽑듯이 자기들이 막 뽑아가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930만 원만 돌려줬다는 얘기는
계좌로 입금된 돈, 나중에 표시날 돈, 혹은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언젠가 본인에 대해서 100만 원 냈다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돌려준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돌려주고 있는 중이라는데 그 돌려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 쭉 뽑아서 100만 원이 뭡니까? 5만 원 이상이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만 원 이상 돌려줄 거라면 애초에 그렇게 모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제풀에 찔려서 계좌에 들어온 돈들을 돌려주려는 과정에서 포착이 된 거죠. 이게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내가 만약에 감사 대상자인데 돈을 100만 원 냈잖아요. 이건 뇌물죄입니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축의금을 5만 원 이상 내면은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공무원들 다 그걸로 징계받고 처벌됩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국회의원이지만 공무원이잖아요. 이걸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들어온 걸 본인이 알게 됐다. 즉시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김영란법에 보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위법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더 열받는 거는 과방위의 직원들은 3명이나, 오늘 보도 났는데 3명이나 과로로 쓰러져서 중대질환을 앓고 있대요. 물론 먼저 병을 앓고 있는 선행질병이 있었을 수 있지만 과방위에서 얼마나 과로를 시켰습니까? 이 이진석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한다고 3일 연속했죠. 막 새벽까지 하죠. 그 직원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 딸은 보좌관 시켜서 축의금 관리하고 꽃가마 태우고 돈가마 태우면서 남의 딸은 안 귀합니까? 남의 딸은 무조건 과로시키고 인권도 없이 아무 때나 통보해가지고 일하게 하고 퇴근 안 시키고, 그러니까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3사람이나 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딱 같은 조문이 있어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질병을 갖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딱 이 케이스 아닙니까? 최민희 위원장이라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서 과로를 엄청 시켜서 3명이 쓰러지게 했으면은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요. 이재명 아들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아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삼천각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인산인해를 이룬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색계나 하는 사람 다 가지 않았겠어요?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도 계좌번호가 SNS에 공개됐다가 국민 비판이 거세니까 청첩장을 회수했거든요. 그래도 계좌번호는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로 보내거나 돈봉투를 낸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도 만약에 축의금을 안 받았잖아요. 미담 사례인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를 했을 거예요. 없던 것도 쇼에서 홍보하는 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걸 홍보 안 했다는 거는 축의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축의금은요, 혼주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나 이 아들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딸 친구나 아들 친구들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내는 돈은 딸과 아들 소유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나 아버지가 아는 지인이어서 그 아버지를 보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평소에 아버지가 축의금도 많이 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혼주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그냥 아들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아들이 써버리거나 아들이 그걸로 집을 사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또 독립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재산 등록에서 이제 빠뜨릴 거란 말이에요. 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축의금을 많이 받았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산이 늘었거나 아니면 아들한테 줬으면 재산도 없고 사회 경력도 없는 아들 보고 준 돈이겠어요? 전부 아버지인 이재명 대통령 보고 준 돈이니까 아들한테 넘어가는 순간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액의 몇십 프로는 공제할 거 공제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증여세 과세 신고하는지 똑똑히 볼 거고요.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무조건 이상한 겁니다. 당장은 이제 증여세 아직 납부 기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증여세 납부 여부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결국 그 축의금의 규모가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는
완전히 치명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여기 만약에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두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드디어 노동신문의 보도 기조도 상당히 바뀌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지 않습니까? F-35A 글로벌 호크, 이걸 누가 얘기했죠? 주한 미국 대사가 맨 먼저 공개했어요. 이 정도로 북한에 자극이 되는 일체의 군사활동, 정말 아예 안 해왔는데 이 군 당국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제 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안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보면 그런 것을 너무나 의도적으로 오로지 김정은이의 하고 정상회담에만 급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보 위협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 경시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정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옥현의 안보 정론에서만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 매일같이 거의 이 김정은 건강 관련 정보를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면 꼭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보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프닝이 아니죠. 웃지 못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데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더 많다. 바로 뭐냐? 이제 코로나 말하자면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한 100만 원씩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굴복한 거죠. 만세 불렀어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4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주 그 영세한 생활보호 대상자들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돈을 받더라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위기 국면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그야말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웃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을 현찰로 준다, 뭐 현찰이든 상품권이든 이 주는 거를 제가 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나오고 또 일부는 정부 기금에서 또 나오고 또 일부는 아예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만듭니다. 이 재원을. 그래서 이 본래 이 추경안 70%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00%로 늘어나는 바람에 총 12조 2천억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1조 4,758억 원을 국방 예산에서 삭감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감 예산 상당 액수가 주로 어디서 삭감되느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킬체인 아시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쏠지 안 쏠지 우리가 미리 알아내야 되잖아요. 미리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눈과 귀와 코 역할을 하는 바로 정찰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과 정찰기 이런 걸 필요한데 이런 정찰 위성 사업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추경 예산이 무려 이제 30조짜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에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부채 적자 비율이 대대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이 3차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에는 GDP 대비 42.9%로 올라가요. 2차까지가 41.4%. 그러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 선으로 우리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적자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 산림, 적자 비율이 2차 추경까지 하면 4.6%로 올라가는데 3차 추경까지 하면 이제 6%로 올라가요. 그러면 적자 비율은 적정선은 우리는 GDP 대비 3%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재정 상황이 엄청 악화됨과 동시에 예산 규모를 줄이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줄여야죠. 이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예산들은요, 2년 후에 선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안 써요. 어디서 쓰느냐? 다 국방 예산에 써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 예산 삭감률이 34.3%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전시 작전권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전작권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또 완수해가지고 이것도 선거 때 그들만의 지지층을 또 결속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정찰 위성 하나 없는데 정찰 위성 전시 작전권 행사하려면 뭐예요? 적의 동향을 맨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전시 작전권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것이 문제다. 예. 더군다나 이 남북 군사 9.19 공동 합의로 인해서 지금 이 정찰 감시 능력이 대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제 판단이 아니라 합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평균 44%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무려 88% 정도까지 지금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8%가 아니라 84%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무인기 바로 비행 금지 때문에 생기는 이런 공백 현상인데 이런 공백 현상을 정찰 위성이 찾아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데 찾아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심한 것은 국방 당국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정말 이 국방 예산 줄이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복지 포퓰리즘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유럽, 그리스, 스페인 여러 나라들 다 망했죠. 남미 망했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여러 차례 냈고 제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직을 걸고 버텼지만 힘에 못 미쳐서 만세 부르고 나가 떨어졌어요. 정말 시급하다. 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정찰 능력은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지만 제대로 북한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체냐? 바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죠. 이분이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최근에 드론을 통해서 평양 상공에 전단을 뿌렸습니다. 1만 장 뿌렸는데 이제 어제 오후 밤 10시쯤에 강화군 양사면에서 대북 전단 이번에는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소책자가 500건, 김정은이 비판하는, 그 다음에 USB SD 카드가 2,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풍선에 날려보냈는데 이번 풍선 내용 중에 달라진 것은 바로 김정은이 비판만이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태영호 공사, 그 다음에 지성호 이 당선자, 이분은 비례로 됐죠. 예. 이 두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됐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심리전, 북한 체제의 우상화, 이런 것이 잘못됐다, 허상이다. 그러니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욕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능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탈북 현상을 촉진시키고 또 체제 불만 요인을 조금이라도 더 말하자면 이제 높여준다. 이런 취지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19 남북 합의에서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능력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이런 무인기들 또 이 대북 풍선과 같은 특정 기구들이 띄우는 그런 것까지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못 날리게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현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일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색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성호 당선자 지금 99.99% 확신한다. 김정은이 사망한 것이. 이것이 지금 국내 제 방송을 통해서 국내 여러 뉴스의 포털 사이트에도 대대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지성호 당선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분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현재 백악관 NSC 안보보좌관 바로 밑에 있는 차석 부보좌관이었던 포틴저 덕택이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 포틴저의 부각상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3면 전면에 걸쳐서 이 비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틴저가 중국과 관련해서 강경 정책을 펴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토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인데요. 이 지성호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이 챙기게 된 것은 바로 포틴저 덕택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포틴저를 갖다가 백악관 내의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포틴저와 지성호 당선자 각별한 신뢰관계가 있다. 그리고 포틴저가 지금 안보보좌관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서 부보좌관까지 승진을 했다. 이걸로 본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 이렇게 대북 저자세, 군사 예산을 국방 예산을 감축 34%나 감축하면서 이 대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려가 많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미 이 김정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김정은이 신면 이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태, 즉 6.25 사태, 무슨 사고가 있기는 있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을 낼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러는 진도, 내용을 제가 말씀은 이미 드렸지만 지난 4월 21일 날은 우리가 모른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가 23일 날에는 CNN 보도를 통해서 21일 날 알려졌는데 그거 옛날 얘기다. 가짜뉴스다. 그 다음에 27일 날은 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싹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29일 날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다가 바로 어제 30날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이미 B1B 랜서를 원산까지 진격시키고 또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 때 어설프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측면에서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여기에 미국이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미중 간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도 미국도 또 우리 한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3일간에 거쳐서 우리군 공군 단독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독 훈련 더군다나 28, 29일 날 있었던 단독 훈련은 바로 뭐냐? 북한이 작년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있고 이 곧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 전투기 훈련을 했고, 또 27일 날 훈련은 공격 편대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의 공중전투사령부가 실시한 건데, 이 공중전투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적 도발 의지를 억제하려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 공군의 이례적인 훈련, 결국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면 북한의 김정은 유고로 인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언제 또 군사적인 위기를 조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도발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적인 공군 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훈련을 주관한 16 전투비행단의 항공작전 전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 공중 비상 대기 항공 차단 작전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다. 적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최상의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공군이 연속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정치적 함의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북한 김정은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만 좀 죽었다 살았다 얘기 좀 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정부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국면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례적으로 공군력을 동원해서 이런 도발 억제책의 일환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거, 바로 현 정권도 말로는 특이동안 없다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이가 유고됐을 경우 이미 우리 의회, 미국 의회에서까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과연 핵 통제권을 어떻게 우리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장악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변 사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핵 문제인데, 이런 핵 무기를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 핵무기 위협이 없었지만 현재는 30여 기를 실전 배치한 걸로 그런 판단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 의회 조사국의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점처럼 이런 핵무기 위협 반드시 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변 사태 때 김여정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다수 의견이긴 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집단 지도 구체적으로 사람을 제가 처음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최용해 상임위원장, 박봉주 당 제1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총참모장, 김재룡 내각, 그 다음에 이설주,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정은이가 실제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청 작업을 통해서 권력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즉 정신 상태는 괜찮지만 신체적으로 일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강압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활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대적 숙청 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화 작업,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 평양 내 민심이 흉흉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여정 다시 한번 또 숙청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또 김평일도 숙청,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제 김정은이도 노동신문마저도, 노동신문에서는 지금 동정만 보도했잖아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면은 살아서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보도는 안 나왔어요. 직접적으로는. 다만
단순 동정만 보도하는 걸로 보면 김정은이의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 해석,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뭔가 이상한 유고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사하는, 암시하는 노동신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뭘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만 믿고 따르자, 이렇게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다른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메아리라든가 통일신문이라든가 이런 2류, 3류 선전 매체에 나온 것이 아니고라요, 이런 메시지를 담근 매체가 바로 북한의 최고의 우상신문, 노동신문입니다. 권위지. 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을 전하는 신문이죠. 노동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여 영웅적 투쟁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정면 돌파전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이렇게 사설을 실었어요. 사설. 그러면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유일한 지침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워딩이 나왔는데 뭐냐면,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자기 영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 충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바로 이 얘기는 평범하게 해석하면 건강 이상설 아무리 나와도 국정에 변화가 없으니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이 정도 워딩을 쓴 것은, 말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살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죽지는 않아서 제대로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김여정 후계 또는 대행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말을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또 이렇게 실었어요. 주체조선 근로자들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 나가자, 사설인데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일편단심 따르는 백옥 같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제1국력인 일심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또 이 자력갱생도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조선 이런 데서도. 이런 걸로 본다면 결국 이제 북한 매체에서도 김정은이 유고에 대비해서 이 여론전을, 왜냐하면 느닷없이 지금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북한 내부 주민들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중요 언론 매체도 더 이상 부인 일변도로 동정말을 실는 엉뚱한 기사만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